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중요한 지표들이 워낙 많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시장도 좀처럼 방향성을 잘 못 잡는 듯한 모습이죠. 이런 때일수록 급하게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차라리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대기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고용과 소비 그리고 물가 지표가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이죠. 현재 시장 관계자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를 찾기 위해서 곧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다우지수는 48,000대에서 움직였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오늘도 밀려나면서 0.5% 하락했습니다. 한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상방 압력을 받던 국채 금리는 밤사이 하락 전환됐는데요. 특히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4.8% 중반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밀려나면서 현재 4.18% 아래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또 달러 인덱스도 주요 경제 지표들을 기다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전히 98 초반 레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78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AI 거품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 바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남긴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발언을 많이 남기고 있기는 한데 영향력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이긴 하죠. AI 거품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AI가 붕괴되는 정확한 시점을 맞추거나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건데요. AI 거품이 터지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닌 한참 뒤에,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공매도를 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입장을 조금 선회한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연준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케빈 헤싯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연준이라는 조직은 원래 독립성이 생명인데 헤싯이 의장을 맡을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케빈 헤싯 대신에 케빈 워시라는 또 다른 후보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위원들의 발언들도 또 주목을 받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인물이죠. 마이런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나치다라고 전했고요. 또 윌리엄스 총재도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생각보다 더 많이 완화적으로 바뀐 듯한데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당분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간밤에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또 밀려난 반면에 테슬라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방금 끝난 미국 뉴욕 증시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혼조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하나씩 이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시아 쪽으로도 데이터 센터 확장, 캐파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오늘 장중에는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관련해서 안전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하는 로보택시가 관측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4%대 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계속된 상승폭 유지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4% 유지하며 끝났다라는 점, 3%대 후반에서 거래됐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스캐드-MD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까지 계속된 상승분 유지하면서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세부 계약 내용이나 추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강한 초록불을 뿜어내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기술주 전반으로는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만이 좀 두드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라클도 밀려났고 브로드컴도 밀려났습니다. 기술주 중심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를 가져가는 건 인텔이었는데요. 인텔은 AI 칩 스타트업 삼바노바 시스템즈 인수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는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0.7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이에 반해 오늘 오라클은 크게 밀려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줬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오라클은 올해 AI 인프라 투자를 전년보다 4,000% 늘린, 40% 늘린 500억 달러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런 투자 금액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까지도 하락분을 유지하면서 2%대 밀려난 모습이고요. 브로드컴도 함께 밀려났습니다. 오늘 장중과 함께 종가 기준으로도 5%대 밀려나는 모습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 관련해서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19번째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뉴스에 팔자라는 움직이 나오면서 장중 3%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하락폭을 조금 더 늘리면서 9%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관련주도 오늘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산업 생산과 함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수치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중국 관련 기업 알리바바 같은 경우 3%대 밀려나는 모습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트레티지는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인 관련 흐름이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주가 오늘 6%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테슬라 소식도 확인하러 가시죠. 어떤 소식 나왔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 무인 택시, 로봇택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언급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타임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일단 X의 한 사용자가 내가 오늘 로봇택시가 주행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동영상 하나를 게시했는데요. 이 이야기에 따라서는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로봇택시를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자기가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트윗을 올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내부의 AI 프로젝트 총괄이 이걸 리트윗하면서 사태가 조금 더 커졌는데요. 리트윗과 함께 이제 로봇택시가 시작됐다라는 문구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만 나왔다면 주가가 4%대 강세를 보이진 않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은 건 머스크 CEO였습니다. 차량의 탑승자 없이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트윗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오늘 테슬라의 4%대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테슬라 장중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달려가는 로봇택시 확인하셨죠? 주가도 함께 달려가주면서 오늘 4%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특히나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웨드부시 증권의 대표적인 테슬라 최선호자 댄 아이브스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2026년이 테슬라에게 판도를 바꾸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이 중심에는 로봇택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로봇택시 출시를 조금 더 가속화할 것이고 특히나 사이버캡 대량 생산은 4월과 5월경에 예상이 된다라고 밝힌 만큼 내년 상반기 안에 좋은 흐름이 들려올지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눈부신 상승을 이루어냈지만 기술주는 여전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투자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지점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가 이 경제 지표들을 앞두고 좀 하루 쉬어가는 듯한 눈치 보기 장세들이 나타난 것 같은데 네. PB님은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그렇고 사실 이번 주는 워낙에 이제 그동안 밀려왔었던 경제 지표들이 좀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느낌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부담을 좀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상승 흐름을 좀 제한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물론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혹시나 잘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더라도 주가가 계속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산타랠리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정작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을 열어보니까 지금 증시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듯하죠. 이 산타랠리가 찾아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표 보여주시죠.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돈나무 언니의 금값 폭락 경고가 올라와 있고요. 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다.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의장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에 대한 이 금값 전망부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금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경고는 왜 내놓은 걸까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금값이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캐시우드 일명 뭐 돈나무 언니라고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많이 부르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M2 대비 금 시가총액 비율이 125%까지 올라왔고 이 부분은 1980년 고점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뭐 금 수요 자체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가 지금 우려가 비롯이 돼서 올라왔지만 이런 우려가 완화가 되면 금값은 급락을 해왔다라고 또 지적을 했었고 상당히 이 시중 통화량 대비 여전히 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금 같은 경우는 예. 기간을 50년으로 이제 늘려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그런 자산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자료를 보시면 2000년 이후부터 이제 금과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온 자료인데 예. 만약에 $10,000를 이제 넣었을 때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노란색이 금 수익률이고 네, 이제 파란색이 노란색이 주식 수익률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금이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시기상으로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을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넓혀서 예. 이제 보게 되면 당연히 금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좋았었는데 어쨌든 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와 작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장기적인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 그만큼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갔었기 때문에 뭐 캐시우드 얘기는 어쨌든 네. 요 단기적으로 뭐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금값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크게 뭐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시우드는 또 비트코인 강세론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좀 약간 대치점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에 조금 더 편을 들어주려고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연준에 대한 얘기, 연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더 나눠 볼까 하는데 지금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가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케빈 해시이 좀 유력하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해시 대신에 워시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고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시장 판도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피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일단 아무래도 이 케빈 해시의 당선이 암호화폐 시장과 뭐 전반적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매파적인 성향이 좀 있고 상대적으로 케빈 해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나스닥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조금 위험 자산들의 선호를 조금 덜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는 이제 조금 전 자료긴 한데 이 케빈 해시 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72%로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흐름이 맨 끝에 있는 예. 이 케빈 워시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고 케빈 해시 조금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우선은 지금 아직까지는 케빈 해시 위원장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흐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뭐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매파적 성향이 있는 이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네,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말을 좀 잘 들으려면 네, 이 비둘기파적인 위원을 분명히 내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어쨌든 5월 달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의장을 이제 선출하기 전까지 진통이 계속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케빈 헤셋 위원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뭐 한 번 또는 최대 2번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최대 3번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자산 시장에 또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정표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케빈 해시 대신에 워시가 급 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케빈 워시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전 연준이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피비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셈법도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시행된 지 벌써 한 8개월이 지났네요. 네. 4월부터 시행됐으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는데 경기 침체도 그렇다고 뭐 제조업 부활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피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뭐 저도 이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해서 시즌 2였죠. 이제 첫 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뭐 지금 이 두 번째 임기 때도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울음장을 놓으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을 좀 많이 흔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었냐를 뭐 yes or no로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영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특별히 어떤 제조업 부활이나 뭐 이런 경기 침체도 인플레이션율이 또 엄청 높아지지도 않았고 예. 또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또 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약간은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은 이제 AI 붐 때문에 관세 얘기가 조금 뒤로 좀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내년에는 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계속 이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계속 좀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생기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주가나 어떤 뭐 향후의 금리 정책보다는 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관세 수입으로 이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거의 지금 비교를 해보면 관세 수입이 늘긴 늘었지만 소득세의 거의 12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체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거의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성과라는 거는 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과연 미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년 돼서야지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종목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나누어 볼까 하는데 브로드컴. 어제 11% 급락하고 오늘도 좀 크게 밀려났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반등조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은 게 맞을까요? 일단 브로드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좋다 나쁘다를 보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사실 11% 정도 밀렸었는데 그렇게 하루에 크게 밀렸던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메타가 이제 밀렸을 때도 예.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도 지금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밀리게 되면 조금 더 그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AI 사업은 마진은 낮지만 성장률이 매우 높아서 총 마진이 악화되더라도 영업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예. 이 부분은 결국에는 총 마진과 매출 대비 마진 비율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여태까지 실적을 보시면 사실은 이 마진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만큼 또 배당 성장률도 상당히 높았었던 그러니까 네. 성장률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이어져 왔었던 이제 그런 그렇죠. 기업인데 성장률이 마진율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예상 실적보다는 좀 좋았지만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 또는 AI 관련돼서 단기 피로감이 좀 확산이 되면서 브로드컴과 관련된 섹터들의 영향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뭐 엔비디아와 구글 이 두 개의 큰 이제 거대 공룡이 네. 이 칩을 놓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쪽 축에 속해 있는 이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관련된 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또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또 구글에 관련된 TPU가 좀 빠지면 또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브로드컴뿐만이 아니라 뭐 셀레스티카나 그 관련된 예. 이제 네트워킹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부담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금리나 이제 매크로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특히나 멀티플이 높았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먼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브로드컴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AI 관련주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테슬라는 또 고고하게 계속 올라지고 있어요. 뭐 네. 지금 주가 레벨만 봐도 이제 곧 있으면 $500에 근접할 듯한데, 테슬라는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AI 쪽 관련돼서 이슈가 워낙에 커졌을 때 조금 소외가 됐었던 예, 종목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지 않다가 오히려 지금은 AI 쪽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과잉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M7 중에 테슬라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애플도 있지만 뭐 애플은 이제 뭐 좀 다른 네. 영역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로보택시나 예. 뭐 또는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뭐 완전 자율주행 이런 기술. 네. 그러니까 최근에 FSD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도 그 테슬라를 타고 예. 있는데 그 FSD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예. 뭐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서도 충분히 잘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예. 고도화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써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이 상당히 또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있고 특히나 내년도에 있을 스페이스X의 상장 아.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가장 큰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머스크의 존재감이 계속 안정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른 기술주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브로드컴과 테슬라의 관련 이슈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세현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